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중에서 이건 정말 최악의 기사다. 한두 가지 정도 뽑아주신다면. 일단 하나씩 두 분이 각각 워스트 오브 하나씩 워스트. 일단. 예. 저는 뭐 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 말고요. 일단 보도 기사로는 최악이 그 중국 공안이 한국 사람 집 돌아다니면서 딱지 붙였다는. 한국 사람 집이라고.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저는 그 오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기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오보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보 없는 언론은 없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취재력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는 오보라기보다는 왜곡한 기사죠. 그게 사실은 한국인만 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국적의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안내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인데 그 사진을 찍은 데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내용이 더 가관인 거죠. 실제 그 중국어 문구를 보면. 문구가 아주 친절하고 환영하고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자가격리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그걸 마치 무슨 여기는 한국 사람의 집 뭐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이런 거라고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재력의 부족도 아니고 또 이제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니, 혹시 중국어를 읽는 능력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그리 된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이 중국 특파원이거든요. 기사를 쓴 사람이. 난 뭐든지 너무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저도 언론인들에 대해 되게 좀 평가가 후한 편인데요. 좀 너그럽고, 너그럽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게 좀 너무 그 뭐랄까요 세게 비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작업 환경이나 지금 언론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와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한 기사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최악으로 삼고 싶고요. 물론 많습니다. 사설이나 칼럼은 정말 더한 것들도 많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예, 예. 최민희 의원은 어떤 기사?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언론의 지금 현재 기자들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YTN이 3월 13일 오후 4시에 마스크 달라 대기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 요 기사. 예.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 불러서 가는 길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런데 숨졌다고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도대체 그거는 저는 사실 확인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빨리 써서 속보성을 높이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이게 포털에 올라갈 테고 숨졌다니까 얼마나 섹시해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 대란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뒤로 계속해서 다른 언론이 받았다는 거죠. 복붙하는 기사. 네, 복붙하는 기사들이 계속 있었고요. 어디가 그 받았어요? 뉴스원 받았고요. 한국경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오보로 판명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숨절을 빼게 되죠. 아니 그럼 그 취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껴 쓰는 기사들은 그럼 자기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취재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앰뷸런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건 금방 취재가 되거든요. 취재 안 하고 그냥 숨졌다라고 쓰는 겁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스크도 문제지만 이걸 보통은 예전에는요. 이게 나오면 진짜 숨졌어? 한 번만 더 확인해봐.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 기능도 없고 기자는 숨졌다고 써야 기사의 클릭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YTN에서 뭐 정정 보도를 안 했나요? 했습니다. 나도 내가 할게 이거. 나도 네. 할게. 나 이게 저는 아주, 이거 네. 픽했어요 이거. 이거 중앙일보 보도인데 의료사회주의 김영익 사단 이중 코로나 실세는 청와대 이진석. 이야 의료, 사회주의, 실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이거 이제 우리 김영익은 건보공단 이사장님이잖아요. 우리 네. 여기 지난주에 게스트로 나오셨죠. 예, 게스트로 나오셔서 해주셨고, 근데 이진석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잖아요. 네. 우선 김용익 사단이 의료사회주의자들이고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실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대한민국 의료인표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국민 보건위생의식도 중국인을 능가한다 뭐 근데 이제 한국이 중국에 이어서 이제 환자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된 거는 왜냐? 그거는 의료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그 패거리들이 네.
이 코로나19 대처하는 정부 여러 정책을 좌우했고 그 중심에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조직이래요. 의료 비선. 뭐 바깥에서 네, 온 그런 비선 자문 조직. 비선 자문 예, 조직. 예. 이거는 정말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알릴리오 출연했던 이재갑 교수도 여기 네. 들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왜 문제냐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공무원 조직하고 전문가 조직하고 기업하고 떨어져서 따로 놀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질본 자체의 전문가들 조직이 자문기구로 공식화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그 자문기구가 해체되게 돼요.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네. 저런 식의 비선 자문. 비선 네. 공무원도 아닌데 비선 아니냐 옛날 최순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니까 네, 네. 할 수 없이 그걸 해체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갑 교수도 그만두고 다 그만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가장 문제는 저는 코로나19의 경우는 사실 가짜뉴스가 아무리 돌아도 이게 국민들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언론 보도 하나로 태도를 결정하지 않아요. 왜? 내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 수 있는 요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선 자문 사회주의 논란 김용희 그 이사장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자문 조직 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자문을 수행하기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단순한 악의적인 보도를 넘어서 악 영향을 끼쳤네요. 결과를 발생시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아까 두 분이 진단해 주시기는 이제 상업주의 이런 거 있고요. 그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속보 경쟁 그것도 이제 상업주의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중앙일보 보도 같은 경우는 정파성이잖아요. 네. 네. 단순히 칼럼 사설뿐만 아니라 보도 기사에도 이런 정파성이 개입이 됐는데 그럼 정파성이라는 거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이유 그게 이 총선을 앞둔 이 지금 시점의 상황과도 혹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관련된 정파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좀 양극화돼 가고 있고요. 그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은 정당들도 양극화되고 있고 이념적 성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뭐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그다음에 이제 폭스뉴스 이런 것처럼 쫙 갈라져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은 원래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론이 정파적이지 않았던 시기는 없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탈정파화한 거는 약간 짧은 기간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황색 저널리즘이 등장할 때 그때는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정파성으로부터 이제 일종의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독재 정권의 강력한 규제를 벗어난 80년대 후반부터는 정파성의 길을 걸어왔죠. 그걸로 이제 성장해 왔고요. 그래서 그 아마도 이건 뭐 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총선은 다가오고 이런 대형 재난이 터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불리한 네. 사안이죠. 근데 생각보다는 트집 잡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방역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의학적 사실관계, 과학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방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러니까 정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다른 이슈보다. 다른 이슈보다 정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좁은 거죠. 과학적으로 결론이 네, 그러니까 정해져 별로 이제 있으니까요. 그 사안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중국 문제를 계속 트집 잡은 것도 그 이유고요. 그것도 과학적 사실하고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이건 좀 약간 해프닝에 가까운 사안은 되게 심각하지만 기사 자체를 놓고 보니까 해프닝에 가까운 거예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총선도 다가오고 지금 이 큰 사안에서 뭔가 이 비판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무리수가 나왔다. 무리수죠 일종의. 동의하세요? 이게? 예, 동의하는데 저는 이건 되게 타겟형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과학적인 사실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 언론과는 달리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처 특히 과학을 기초로 한 대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곧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코로나19 자체로 얘기를 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정파적인 입장이 구현되질 않아요. 아, 이 그러니까 객관 보도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색깔론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중국 국경을 폐쇄해 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코로나가 창궐해야 뭘 할 텐데 그게 애당초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중국 색깔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중 색깔론. 네. 그러니까 색깔론의 변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요 얘기는 김용익 이사장과 그 무리가 사회주의적 대처를 했다. 또 색깔론이에요. 비틀어진. 아, 그러면 그러네. 여기에 누가 반응을 할 것인가예요. 태극기 부대. 그래서 이미 이 일부 수구 보수 언론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코로나를 가지고 뭔가 선거에 개입하는 단계는 지났고 일부 세력을 결집하는 타겟형 보도로 넘어갔다. 애잔하다. 그런 셈이죠. 영향력이 떨어진 거죠. 너무 좀 과거에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힘 있던 시절 그때는 뭐 그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면 그게 그냥 팩트가 돼버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전 국민을 상대로는 안 맥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침 저녁 질병관리본부의 팩트에 관한 브리핑이 계속 네, 나오니까. 그게 이제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데 맞고 틀리고도 없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과학적 사실을 놓고 억지를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게 대단히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다가갈 때는 걱정과 공포로 갑니다. 근데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공포는 원인을 모를 때 그때 이제 공포는 극대화되는데 미지의 대상과 싸울 때. 예.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 것이 다가오는데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때 공포는 극대화되는데 스릴러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럼요. 괴물 이렇게 예. 나올 때 근데 막상 무섭잖아요. 나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돼요.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두 가지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면 좀 약해 보이는 상대면 이제 패는 거예요. 이게 비난을 하고. 근데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신천지 신천지인 거죠. 근데 그게 또 저쪽 보수 진영하고 연결이 돼. 나름 연결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죠.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런 거 박근혜 시계 때문에. 이 셀프 디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중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중국에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 사실로 뒷받침 잘 안 되는 거예요. 애잔하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김용익 이사장과 이재갑 교수 막 때리죠. 그러면 이분들은 언론에도 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민주당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도 조중동에 반응하는 힘 있는 의원들이 이제 이런 분들은 사회주의라고 조중동이 찍으면 이제 그들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손을 끊어야 돼. 예,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이재갑 교수는 계속 방송에 나오시던데.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나와서 말씀 잘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셀럽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알릴레오에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다른 어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기자들에 대해서 완전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게 중국 입국 제한에 그렇죠. 대해서 예. 초기에 이야기하면서. 중국 입국 제한을 전문가들이 주장했을 때는 메르켈이 얘기한 것처럼 확산 속도를 좀 지연시키자. 우리가 그 얘기 했어요. 예, 알릴레오에서. 그 얘기 속도를 예,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빨리 갖춰질 때까지 좀 시간을 이제 벌어야 제한해보자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도 중국 입국을 얘기하는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다시 반복되지만 애잔하다. 네. 그 이해가 된다. 조변도 이해되죠. 예, 아니 저 지금 너무 속이 시원한데요.